영어 공부한다 많이. 아, 이거 통문장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30분 경과. 지금 너네들 중간은 학원 교재가 아니라 이게 개인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다 이제 주석으로 달아놨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있는 거 다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은 뭐 그냥 100점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해놨고 이제 이 학원 다니는 다른 반 애들은 안 좋기 때문에 보여주지마. 알겠죠? 네. 솔직히 내가 안 가르친 애들은 뭐 점수 나랑 가든 말든 내 할 거 아니고 니네만 잘 보면 되거든.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문학집은 좀 먼저 좀 다시 보자. 이거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볼게요. 이거 비문학집은 맨 끝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단 법익의 개념이 먼저 나오거든. 법익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고, 보통 이제 이 지문에서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거를 이제 법익이라고 본다. 알겠지? 자,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벌 부과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예상되는 이제 잘못된 선택지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 형벌 부과의 목적은 어디까지다? 법익 침해 행위 억제, 예방 이런 거란 말이야. 다음에 이제 형벌 부과는 또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공권력이죠. 요즘에 의문변동한다고 이런 거 맨날 찾아본데 공권력,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형벌 부과가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어. 뭐를 통해서? 헌법. 헌법에 의하면은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경우가 재진술된 거겠지. 자, 이 경우에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가 있다.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이제 형벌을 재진술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나와 있다고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형벌 낼 수가 있다. 헌법에서 이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돼요. 먼저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건이야. 제한의 사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문장은 그 뒤쪽에서 뭘로 재진술이 되니? 이게 이걸로 재진술이 되는 거야. 법익 제한의 사유, 구성 요건, 구체적인 내용, 여기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다시 재진술돼요 이게. 자, 또한 이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보호 대상 법익은 여기에서 침해 행위가 예상되는 것.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은 범죄자의 법익이겠죠. 이런 거에 그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례 원칙이라고 해요.
비례 원칙은 그러니까 이제 형벌을 부과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벌 부과도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하는 거야. 거기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최대한으로 내리는 거 아니면 최소한으로 내리는 거야. 최소한으로 내리는 거, 최소한으로. 알겠죠? 왜? 그 이유는 이제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법익 제한을 할 때에는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은 범죄의 내용인 구성요건,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규정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죄형 법정주의다. 이게 반드시 법률로 규정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중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를테면 이제 도둑질한 사람한테 이제 사형을 시킨다.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지. 도둑질한 사람한테 내린 그 형벌 중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그래서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건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침해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덕하고 법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침 뱉어요. 길 가다 이제 내가 이제 극혐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길빵하다가 이제 가래침 뱉고 가는 새끼들, 그냥 주댕이를 찢어버리고 싶은데 볼 때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 처벌돼요, 못해요? 처벌 못한다고. 알겠지? 왜냐하면 그 비도덕적이긴 한데 그거가 이제 법에 처벌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못한단 말이야.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해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기 길거리에다가 붙잡아서 그 볼기 깐 다음에 회초리로 때린단 말이야.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어요. 태형이 아직도.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맞아본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거 하면은 아픈 거보다도 이제 그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호주 사는 애가 그 자기 고향에서 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가서 길거리에서 침 뱉었다가 그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볼기를 회초리로 맞았는데 이게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뭐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막 소송 걸고 그랬었는데 결국 졌어. 이게 나라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다, 이건 이제 법률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은 처벌이 안 된다. 또한 이제 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은 범죄로 규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이제 사례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사례가 뭐를 진술한 건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은 범죄로 규정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위헌범죄 진술이에요. 위헌범. 그래서 이제 위헌범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그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자, 이어서 전자해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은 처벌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고. 근데 이제 고의가 없어. 실수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그다음에 이제 후자의로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에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로 처벌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자, 이 후자의 경우에 있잖아.
얘는 기수범이에요? 아니면 미수범이에요? 기수범이야, 그렇지? 불을 지른 건 맞아. 그러니까 범죄행위 완성을 시켰어. 근데 다만 이제 피해가 없었을 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수범이면서 위헌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헌범은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범죄 완성하고 이제 법익 침해 요거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범죄가 완성되더라도 법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위헌범의 기준은 위험성이 높다, 위험성이 높다. 그 다음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으면은 그러면 이제 발생하지 않아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은 미수범. 범죄 행위가 완성되면 이제 기수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수범하고 위헌범 구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조기 증화가 되어서 피해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기수범이면서 위헌범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위헌범인데 미수범도 아니고 이제 기수범도 아닌 경우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야. 뭐냐면은 그 너희들 다 그거 기억하고 있죠? 그 한 1년 전인가? 그 칼부림 사건 막 유행했잖아. 그렇지? 뭐 서현역에서 이제 막 몇십 명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막 칼질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게 몇 군데서 일어났었는데 그때 한 미친놈이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거기 DC 인사이드라고 있어. 그 이제 좀 질 나쁜 사이트인데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려요. 내가 이제 서울역에서 40명을 죽이겠다. 글을 올려.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경찰들이 총 동원돼가지고 걔 IP 따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걔를 붙잡아갔어. 걔 지금 어디 있을까? 걔 지금 깜방 가 있단 말이야. 지금 실형 선고 받고 지금 깜방 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걔는 있잖아.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 살인 안 저질렀죠. 그치?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 안 옮겼다고. 근데 이제 실형을 살고 있어요. 왜?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법익 침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그치? 그래서 걔는 이제 위헌범이 돼가지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그거야. 내가 행동으로 옮겼든 안 옮겼든 범죄가 완성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거는 이제 위헌범의 기준이 아니에요. 위헌범 기준은 위험성이 높아야 돼. 실제로 이제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가. 그게 이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 거야? 경찰하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여기에서 또 대량 살인 예고를 냈다? 이거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걔를 깜방 보낸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미수범하고 위헌범은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 미수범은 일단 범죄 행위의 완성 여부에서 완성되지 못했을 때 미수범인 거고, 위헌범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의 유무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험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위헌범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봅시다. 자, 일단 원칙은 뭐냐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미수범은 처벌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이 처벌되려면은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뭐에 의해서? 죄형법주의에 의해서. 알겠죠? 죄형법주의에 의해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수범 말고 미수범도 이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 되려면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에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것만으로 안 된대.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봐야 돼요. 일단 이제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어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수범들이 처벌되는 건 아니거든. 누구는 처벌을 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돼. 왜 얘만 처벌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살인미수는 처벌을 하거든. 근데 이제 단순 폭행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부과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근거가 중요한 게 이거죠.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인미수랑 단순 폭행미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은 살인미수에서 침해될 수도 있었던 법익은 이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 폭행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 특수 폭행하고 단순 폭행하고 구별이 되는데 이제 단순 폭행은 무기 안 쓰고 이제 주먹으로 때렸을 때.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이제 누군가 이제 죽방을 날리려다가 이게 이제 날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죽방을 맞았을 경우에는 이제 좀 피부에 멍이 든다던가 뭐 그 정도에서 그치겠지. 타박상 정도. 그러면은 이제 침해가 예상되는 법익이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법익, 사람의 생명 같은 것들은 강하게 보호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살인미수는 처벌을 하는데 단순 폭행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므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근거야. 이거 좀 잘 봐둡시다.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익을 침해한 침해범뿐 아니라 위헌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실제로 법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행동에 착수한 그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방화죄는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 예컨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방화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수범을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 이게 이제 실제로 저질러진다면은 재산상의 손실만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중요하지 않은 법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처벌이 안 되는데 건물에다가 불을 저지르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실행됐다면은 대량 살상 아주 중요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수범도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대한 범죄 안에서는 위헌범도 미수범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법을 좀 찾아봤어요. 법을 좀 찾아봤는데 위헌범이면서 미수범인 경우가 이제 되게 드물다라고 그래.
위헌범이면서 이제 미수범인 경우다. 나도 이제 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헌범이면서 미수범인 경우가 되게 드물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방화 미수. 방화가 이제 위헌범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방화 미수를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위헌범이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법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인미수 있잖아. 살인미수.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유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 이를테면은 너네들이 이제 나이가 20살 됐어. 너희들 나이 20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지 2026년. 니네 2026년 12월 31일 이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뭐 하겠어? 니네 민증 딱 꺼내가지고 여기 이마에다 딱 올려놓고 그 술집에서 막 이러고 있겠지. 이러고 있다가 셋, 둘, 하나 하면서 뭐 2026년 해피 뉴 이어 되면 어떡해? 나 우르르 몰려가겠죠. 술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월 1일에는 그 애들 많이 간 술집을 안 가요. 시끄러워.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꼭 그 무리 중에 한 명씩 껴있어. 막 이제 술로 허세 부리는 애들. 없을 것 같지? 꼭 이제 한 명씩 있어요. 해가지고 막 나 안 취한데? 나 좀 센데? 하면서 막 이제 마시다가 갑자기 막 여기 벽 붙잡고 이제 피자만 들고 있고 여기다 이런단 말이야. 아무튼 너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놀아요. 놀다가 이제 뭐 술 먹어서 약간 좀 이성도 나가고 해가지고 옆 테이블이랑 이제 시비가 붙었어.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애들이 또 이제 어디서 영화에서 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주병을 딱 들어가지고 이거를 테이블에 부딪혀서 깬 다음에 이거 딱 들고 이렇게 막 위협을 해요. 이것만으로도 살인미수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로 안 찌르고 이걸로 위협을 해도 살인미수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있잖아. 혹시나 해서 근데 이거 하지 마 이거. 이거 있잖아. 니네가 깨면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 깨져요.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안 깨지고 니네 손이 다친다고. 그것도 이제 전문가가 해야 돼. 알겠지? 여튼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살인미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병으로 찔렀는데 걔가 안 죽었어. 그래도 이제 살인미수야.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살인미수에서 차이점은 뭐냐? 위협을 했어요. 위협을. 그치? 위협을 했는데 살인미수로 잡혀갔다. 그러면은 이제 살인범을 위헌범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 근데 이제 잡혀갔다. 그런 경우를 이제 뭐 침해범으로 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알겠지? 근데 뭐 이런 건 안 내겠지. 사람을 뭐 너무 잔인하잖아. 너희도 시험 문제 내기에는. 찔렀는데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사례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례 보고 이게 무슨 침해범인지 위헌범인지 미수범인지 기수범인지.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침해범하고 위헌범 구별하는 기준은 실제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것만 범죄로 볼 건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범죄로 볼 건지 그걸로 이제 위헌범, 침해범이 구분이 되고 특히나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행동 착수 여부는 관련이 없어. 아까 내가 사례로 든 협박죄, 사람 죽이겠다라고 이제 선포한 것만으로도 위험성이 인정돼서 처벌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위헌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범, 기수범의 구분은 착수를 해서 완성을 시켰는가 완성을 시키지 못하였는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범죄 의도가 있어.
범죄 의도를 우리가 가져요. 자, 이거는 미수범하고 기수범의 공통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의도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의도만 갖고는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거는 행동이야, 행동. 범죄 의도를 갖고 행동을 시작을 한다. 이거를 이제 이 본문에서는 착수라고 표현을 하죠. 착수. 그렇지? 착수. 착수를 해요. 그래서 완성에 이른다. 완성에 이르면은 기수가 되는 거고, 착수했는데 완성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이제 미수가 되는 거고. 알겠지? 기수범하고 미수범 구별할 수 있겠죠? 범죄 의도를 갖고 행동 시작, 착수에 이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서 완성을 시키면 기수고 완성 못 시키면 미수라고. 알겠지?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그냥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구별을 하고 이제 각각의 경우에 감정 정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장애미수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치는 경우. 이때는 형벌이 강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행위를 중단한 경우. 이때는 반드시 감정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착각으로 인해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 이때는 감정뿐만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 요거 이제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지.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니네 그 헤드폰 문제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 있잖아. 헤드폰 그 A였나? 얘가 이제 분노 조절장이잖아요. 분조장이란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헤드폰을 박살을 냈어. 비건 줄 알고. 그쵸? 우리 대한이가 헤드폰 많이 끼고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은조가 열받아가지고 대한이 헤드폰을 박살을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한이가 아니라 뭐 은조 거였다. 이런 내용 있었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불능미수로 보는 문제가 있었지. 근데 그거 이제 내가 클리닉할 때 몇 명한테는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완벽하지가 않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은 우리 위에서 본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미수죄를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 타인의 헤드폰을 박살내는 건 이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재물손괴 미수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안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헤드폰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뭐 대안한테는 중요한 거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헤드폰은 뭐 사람의 생명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 너희들도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씨 이게 미수죄가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아마 실제 문제로 나오면은 이거는 아마 좀 컴플레인을 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거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려면은 그 보기 부분에 그 재물손괴 미수에 대한 법률이 주어졌어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밑에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 좀 중요한 부분 주석을 달아놨고 여기다가 자, 내가 아직도 이 지문 잘 이해 안 간다. 있나? 다 이해됐어? 여기서 문제는 다 맞추겠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끝냈고 인문 지문은 아까 인문 지문도 한 팀에 좀 보고 갑시다. 인문 지문은 이제 너희들 이제 좀 헷갈린 부분이 그거였죠. 일단은 그 인포스피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포그로스의 사람은 무엇인가? 인포스피어가 뭐야? 인포스피어 여기 보면 인포스피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기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인포스피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포스피어의 개념은 우리가 사는 물리 세계, 그 다음에 사이버 세계, 가상 세계 다 합쳐놓은 거야.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 플로리디가 그 물리 세계랑 그 사이버 세계 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모든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다 이제 정보적인 대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다 정보적인 대상으로 치환되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다 인포스피어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인포로서의 우리는 뭐야? 인포로서의 우리는 정보적인 대상이다.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인간이 주체에서 정보적인 대상, 피동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존재들을 우리 인간하고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생물인 경우에도 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걸로 봐야 돼. 이를테면은 그 뭐 AI 이런 거 이것도 다 이제 인간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그래서 이 인포그랑 인포스피어 개념을 좀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하고 비교할 때 있잖아. 칸트하고 플로리디 비교할 때.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밑에 보면은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칸트 인간하고 플로리디 인간을 비교해 보면은 칸트 인간은 능동적 행위자,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고. 반면에 이제 플로리디의 인간은 다른 모든 정보적 존재들하고 똑같은 위상을 지녀요. 그래서 주체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포그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칸트랑 비교했을 때 칸트 인간은 능동적 행위자인데 플로리다 인간은 피동적인 대상이야. 더 이상 이제 능동적 행위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근데 내재적 가치는 이제 칸트 인간하고는 다르게 플로리디 입장에서는 인간 외의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없죠. 대신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정도 이제 정리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네들 많이 헷갈렸던 선택지가 그거지. 이제 플로리디의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 외의 모든 정보적 존재들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는 거죠. 알겠지? 모든 정보적 존재들은 다 이제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아무도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다만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알겠지? 요거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독서 2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 뭐 현대 소설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현대 소설을 좀 봅시다 이제. 부담부터 볼 때 무상부터. 자, 무정 첫 부분 이제 형식의 내적 독백이 시작이 되죠. 자, 형식은 또 이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형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형에게 부분적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자, 전인격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바로 형식이 생각하는 약혼, 결혼의 조건이야. 이게 있어야지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부분적인 사랑은 뭐겠어요? 부분적인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은 그렇다면은 이제 부부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의무로서 하는 사랑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지. 내가 아내니까
의무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다. 전통적 가치관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영의 자기에 대한 태도가 냉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아빠가 형식이랑 결혼해라 라고 해서 그냥 나를 약간 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형식이가 지금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지. 고뇌하는 거란 말이야.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은 이제 약혼식이 이루어진 저녁이겠지. 그때 이제 선영이가 예 하고 대답은 했어요.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시니 명령대로 합니다라는 뜻일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적 결혼관, 이게 전통적 결혼관.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랑 등장인물의 발화에서 근대적 결혼관을 나타내는 말인지 아니면 전통적 결혼관을 나타내는 말인지 이거 이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선형의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병국 역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없지만 부모님의 명으로 아내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한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라. 자, 그래서 선영이가 만약에 자기를 사랑한 마음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형식이는 선영이 이제 불쌍히 여길 거야. 불쌍한 선영이가 자기를 이제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형식이가 선영이한테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한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선영이가 자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면 스스로 이제 희생하는 거잖아.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영이한테 뜻을 물어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도의 어그러짐이 아닐까. 그래서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튿날은 마침 선영이랑 같이 영어 수업을 듣는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형씨가 선영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영어 가르친 다음에 형씨가 물어봐.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두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그래서 이 얼굴 붉히는 거 밑줄 그은 다음에 뭐 선영이가 형식이를 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틀린 거야. 이거 이제 긴장되는 감정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선영이가 형식이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영이가 형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그랬지. 몰라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해. 형식이가 물어봐요.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한다. 사색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왜? 자, 일단은 선영이가 형식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형식이는 선영이를 사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선영이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긴장감하고 초조함을 느끼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형식이가 결심한 것처럼 선영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무효로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야. 자, 선영이도 이제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예 하고 대답을 해. 결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뭐 여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어떤 그 자기의 그 주체적인 생각이 없는 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약혼식 날 한 예도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 바탕이 돼서 한 예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예. 여기서 어때요? 형식이가 말하니까 예. 자기의 그 주체적인 어떤 생각이 결여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고 대답이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선영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선영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결혼한 다음에 지내는 것이 무서워서 결국은 이제 말을 꺼내기로 한다. 그래서 우선의 사내답게 이거 좀 물어보는데 우선이가 형식이 친구야.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형식이 친구 우선이야. 얘가 우선이가 이제 형식이한테 얘기를 해. 형식아, 남자답게, 네 남자 아이가 사내답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떠올리면서 기운을 내서 얘기를 해요.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하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봐요. 자,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왜? 오늘 은규가 좀 웃음이 많은데? 한번 봐도 이제 새로운 남자가 생겼나? 아니면 말고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눈이 둥그레진다. 더 무서운 생각이 나요. 자,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형식이의 그 질문에 뭐 얘가 이제 형식이를 사랑한다든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든가 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냥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성찰이 부재하다. 사랑에 대한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그 선영이의 감정은 혼란이에요, 혼란. 그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걸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내가 그런 거 생각해도 되는 거였나? 약간 좀 이제 컬처 쇼크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선영이 전통적 결혼관을 지니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나 이제 형식이랑 결혼할 거니까 내가 형식이 아내니까 남편을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은 어찌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의 이 질문은 선형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성찰이 없어서 형식의 질문에 충격을 받은 거야. 아내면은 당연히 그냥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 개인적인 감정이 중요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왜 물으셔요? 결혼해서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원래 아내면은 당연히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물어야죠.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혼부터 하고 나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것, 이거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형식은 근대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라도 물어야겠다. 선영은 잠자코 앉아요. 자,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영의 생각에는 이제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이미 부부인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왜 중요하냐? 알겠죠? 사랑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하루라도 바삐 하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일이 아주 확정되는 건 이제 결혼의 재진술이고요. 이어서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 이건 뭐의 재진술이냐? 사랑 없는 결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랑 없는 결혼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요. 근데 선영이는 한 번 한 약혼을 파혼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거든. 부모님이 정해주신 약혼을 파혼한다? 이거는 이제 선영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껴?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야. 뭐지 이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트린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이제 선영의 눈에는 까닭 모르는 눈물이 보인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해석에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형식이가 파혼해야 한다는 말에 선영이가 이제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거. 이거 형식에 대한 사랑의 감정하고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식이가 자기를 버릴까봐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파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슬픔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소설 발제부분 전체를 통틀어서 선영이가 형식에 대해서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식의 선택지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형식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러한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예, 그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선영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약혼했는데? 약혼했잖아. 사랑이 중요한가? 계속 그 얘기야.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사랑 없는 결혼은 무효야. 왜? 왜냐하면은 결국 남은 인생을 살면서 선영이가 불행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 이유가 이거야. 사랑 없는 결혼은 무효다. 선영이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제 선영이가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저야 선영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도 사랑하지요. 그래?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된 건가? 내 의사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동적이고 순종적.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남편이 나만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됐다. 그거면 됐다라는 그런 태도. 아니요, 선영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죠. 아내가 지아비를 안 사랑했습니까? 내가 아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아내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 미덕이니까. 의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형식이가 선영이를 보다가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어때?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이 있나 없나? 없단 말이죠. 다 뭐야? 성경에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선영이 같은 경우에는 주체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성찰, 주체적인 어떤 결혼에 대한 그 성찰 이런 게 다 결여되어 있다. 지금 자기의 그 진심된 생각으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원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기 태도예요. 말하기 태도.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계속 물어보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성경하고 결혼만 얘기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라고. 형식이 빡쳤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내 뇌피셜이고 선영씨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답답한 형식이가 또 이제 이렇게 외쳐. 자, 그래서 이게 전통적 결혼관, 이게 이제 근대적 결혼관이죠. 둘 중에 뭐야? 확실히 말해. 이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 얘기야. 선영은 몰라요 이거. 의무가 중시된 결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의 차이점이 몰라. 그냥 둘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에 사랑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형식은 놀라요. 그것이 어쩌여 마찬가지일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자기랑 결혼할 선영이한테 계집애라고 그래요. 답답해 뒤지겠네. 이 계집애는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약간 좀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됐다. 더 이상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이것만 좀 확실히 하자 라는 생각에서 잠깐 한마디로 대답해 줍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가 애원한 듯하다.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뭐 죽을 것 같다. 왜? 선영과 달리 형식은 선영이를 진짜로 사랑하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쵸? 자, 근데 선영이는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선영이는 이제 여기에서 얘가 느낀 심리는 머리가 혼란하여도 생각할 수가 없다. 뭐지 이게? 그냥 약혼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남편 모시면서 사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다만 뭐야? 내가 대답 얘라고 안 하면은 형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얘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자, 그래서 형식이는 한 번 더 물어볼까 하다가 선영이가 아니오라고 할 게 너무 무서우니까 선영이 손을 쥐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손을 쥐는 게 선영에 대한 이제 강렬한 이제 사랑의 표현이야. 그리고 선영이도 같이 마주 꼭 쥐어주길 바래. 선영이도 같이 손을 쥐어준다는 거는 선영이도 감정적으로 형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텐데 선영이는 끝까지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선영이가 형식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알겠지? 요게 이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형식이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는 채 마무리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현대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는 다르게 초점화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식과 선영의 심리를 번갈아 가면서 진술을 한단 말이야. 자, 이거 효과가 뭐예요? 효과. 효과는 뭐 당연히 어때? 등장인물의 내면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형식이는 어떤 생각이고 선영이는 어떤 생각인지 이런 걸 되게 이제 상세하게 알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효과, 얻는 효과. 다음에 이제 뭐 위에서 다 한 얘기인데 이게 선택지로 나왔을 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건지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지? 이런 뉘앙스면 틀리고 이런 뉘앙스는 맞다. 이거 이제 선택지 보고 구별하시면 된다. 알겠지? 오케이, 좀만 쉬었다 갑시다.